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비타민 D 총괄편에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이분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저희 원내에 와서 검사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검사 후에 그냥 비타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분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부족해진 영양소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요거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챙겨 드리는데, 그래도 안 먹던 분이 볼 때는 이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먹는 분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더 적게 드리는 게 한 70-80% 넘으실 것 같아요. 10명 중에 7, 8명은 제가 먹는 비타민의 개수보다 더 적게 드실 거라고 제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WHO 권장량이 이 정도인데 제가 먹는 양이 이거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게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대답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기준치와, 그거는 기능의학자들이 수많은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낸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찾아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면은 당연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올린 영상도 안 보는 분이 무슨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찾아가면서 논문을 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기준 잡으시냐면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WHO 권장량에 대한 개념만 갖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갭이 생기죠. 그 WHO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 만들어진 게 1940년대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벌써 80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도 업데이트 된 적이 없다라는 게, 그게 너무나 넌센스인데, 그 당시에 처음 만들었을 때의 기준의 개념이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있는 야맹증, 각기병, 괴혈병, 수많은 보지도 못했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서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보다 예를 들어서 10배를 더 줬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와, 세상에 WHO 권장량이 10배를 주고 있어? 이거 놀랄 일도 아니죠. B1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는 멀티비타민 안에는 100배가 들어있어요. WHO 권장량이 100배라는 게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충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과 요구량,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했을 때 만든 기본적인 포뮬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그렇게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없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좀 갖고 왔어요. 요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간이죠. 간에 내가 먹었던 비타민뿐 아니라 모든 음식 또는 뭐 약이든지 뭐든지 들어왔을 때 톡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게 fat soluble 적혀져 있죠. 이게 뭐냐면 지방 친화성인 독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은 두 단계를 거치는데, 페이즈 1 단계하고 페이즈 2 단계를 거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 단계 때 뭐가 일어나냐, 이런 게 일어나요.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 그다음에 이거는 하이드로라이시스, 하이드레이션, 그다음에 디할로게네이즈, 할로겐을 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물을 첨수하는 반응부터, 뭐 이런 산화 반응에는 산소를 공급하는 반응 또는 산소를 빼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1차 해독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B군이 들어가죠. 2번, B3, B6, B12, 폴릭액시드는 B9이니까 B군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죠. 글루타치온도 들어있고요. 플라보노이드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차 해독이 끝나면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단계가 생기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간 단계도 되게 톡식하기 때문에 얘를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즈 2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도 보면은 아세틱을 붙이는 거 또는 메틸기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페이즈 1, 2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환자 왔을 때 기본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안 빼주고 주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어요. 해독을 하는데 되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설퍼기를 붙이는 설포레이션 반응도 있고요. 글루코로니데이션, 뭐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지방 친화성이 있던 독성을 일단 수용성으로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용성으로 바뀌고 나면 얘가 결국에는 일부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과 또는 바일이라고 하는 담즙을 통해서 배설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설될 때 필요한 영양소도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비타민C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있고 글라이신도 있고요. 타우린도 있고요. B5, B12 엽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인부터 시작해서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도 다 나오죠. 글루타민부터 시작해서 메치오닌도 여기 나오네요. 보셨듯이 저희들이 드리는 영양소든 내 몸에 들어온 독소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예요. 해독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줬는데 이것 때문에 해독이 더 문제가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과연 바른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기준에 대한
어떤 필요한 양에 대한 개념을 일단 차치하고요. 해독이 필요한 걸 줬는데 해독이 더 망가질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틀렸죠. 근데 많이 줬을 때의 얘기라고 지금 자꾸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WHO 권장량이 제가 틀렸다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못 믿으면 할 말은 없고요. 일단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본 바로는 얘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지금 대부분의 기능의학 병원에서 추천하는 비타민들 들어가 보시면은 B군 같은 경우에는 WHO 권장량의 최소한도로 6배에서 10배 사이 이상을 다 주게 되고요. 어떤 거 하나는 거의 10배에서 100배를 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또 무조건 많이 주면 좋으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대사를 통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는 이유가 환자들한테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냥 검사도 없이 내가 좀 공부해 보니까 당신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 검사했더니 실제로 자기가 먹는 것보다는 검사에서 대사를 보니까 되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독할 때는 어떻게 판독해야 돼요? 당신은 지금 이만큼이 필요한데 겨우 요만큼밖에 안 먹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좀 이해가 좀 쉽겠죠. 그래서 요번에 제가 올렸던 비타민 D 총괄편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분이 자가면역 환자로서 몇 년간 월 평균 5,000아이를 섭취했대요. 말씀을 들어보는데 여기까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를 다 읽어보면은 되게 많이 먹었다고 토로하는 느낌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저는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하루에 5,000아이 이하로 잘 안 먹었거든요. 거의 매일 5,000아이를 먹어요. 그래도 제 혈중 레벨은 한 70에서 80을 유지하는데 이걸 일단은 기억하시고요. 이분은 일단은 별로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몇 년간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자가면역 환자래요. 그럼 제가 유튜브 상에서 수없이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횟수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자가면역 환자들한테는 혈중 레벨을 제가 유지를 할 때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한다는 말을 제가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혈중 레벨이 100이라는 것도 단위가 똑같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90 나노몰이래요. 여러분은 90 나노몰 적어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비타민 D를 표시할 때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가 있고요. 나노몰 퍼 리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노몰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이 단위를 쓰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단위를 쓰는 병원이 있긴 한데 흔하진 않지만 일단 이 단위를 썼을 때 본인이 90이라고 했으면 1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100일 때가 얼마냐면은 우리 병원 검사 수치로 보면 그게 40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지금 하루에 5,000아이를 15년 넘게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 검사하면은 한 60에서 7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60에 70이니까 나노몰로 바뀌면은 적어도 150에서 170, 1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노몰로 바꾸면은. 근데 이걸 검사가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게 지금 높은 것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를 읽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비타민 D도 지용성이라 고용량을 먹으면 간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지금 비타민 D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내가 볼 때는 안 돼 있고요. 제가 적어도 비타민 D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아마 20개가 넘을 거예요. 그걸 적어도 관심 있으면 좀 공부해 보시고요.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이게 다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올린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신다는 다음에 판단을 하신다면은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를 알게 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가면역이 컨트롤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D 내성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건 D만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거만 얘기할 건데요. 더군다나 뒤에 질문도 똑같아요. 2년 전에 갑상선 항진증이 생겼대요. 갑상선 항진증도 역시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메가3 고용량을 먹었는데 석 달밖에 안 먹었어요. 겨우. 근데 이거 먹고 OTPT가 떴대요. 이것도 넌센스죠. 제가 여태까지 15년, 20년 보면서 환자들한테 오메가3를 제가 고용량을 드려도 그것 때문에 OTPT가 올라가는 사람을 본 적은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메가3도 종류가 되게 많고요. 똑같은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실제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여행 갔다 오시면서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다녀오시면 항상 사오는 영양제가 오메가3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발 좀 사오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호주에서도 이 연구를 했는데 자국 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오메가3 종류가 되게 많아요. 수십 종이 되는데 그걸 다 수거를 해서 성분 검사를 다 했더니 그 성분표에 합격했던 사람이 10개 중에서 3개가 안 돼요. 7개 이상은 다 불합격을 받았죠. 그 이후에 또 몇 년 후에 재검사했을 때는 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얘기는 비타민 D도 정확하게 제대로 정제를 해서 만들지 않고서는 제가 환자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얘를 보관을 잘못하거나 또는 산패된 오메가3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독을 먹으니까 간 해독이 안 돌아가니까 OTPT가 뜨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정확하게 제대로 된 제품을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때문에 OTPT가 2배 이상 떴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화를 나눌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길이를 얘기하는데 나는 1cm를 1cm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듣는 거는 2.5인치를 갖다가 1cm처럼 나하고 똑같이 cm로 표현하면서 상담을 하면은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듯이 기본적인 게 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타민 D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권장량을 만든 것만 해도 벌써 80년 전인데 비타민 C가 개발된 건 60년도 채 안 되고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연구를 해서 환자한테 필요한 양을 개발하고 이걸 설명하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비타민 C가 많이 팔리면은 당연히 약이 안 팔리죠. 왜냐면 비타민 C 많이 먹어서 좋아지면 약이 필요 없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누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이 넘는 그 시장, 콜레스테롤 약만 갖고서도 1조 원을 넘게 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오메가3 시장에다 이걸 다 놓쳐버리면은 돈을 뭘로 벌겠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큰 약을 팔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팔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1조 원 넘는 거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 떼가지고 연구 용역 자료 내가지고 의사들한테 연구 자료 쓰라고 해서 오메가3 먹었더니 오히려 콜레스테롤 레벨에 변화가 없더라, 큰 효과 없더라, 이런 논문 쓰는 거 그게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 쳐다보면은 일반 의사들은 이거 봐라, 약보다는 오메가3 효과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수치만 보고 얘기하니까 답은 없죠. 당연히 스타틴 약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지는 건 뻔한 얘기인데, 근데 그걸 떨어뜨린다고 과연 내 몸이 건강해지냐의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아무튼 간에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약을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시면은 서로 간에 말다툼밖에 안 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들한테도 얘기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시키겠어요, 그죠? 제가 친한 다른 동료 의사들한테 설명을 하고 친구한테 얘기해서 기능약으로 넘어오게 하는 것도 5년 이상이 걸렸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혈압에 관련된 얘기했을 때 100만 명이 제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 3%가 안 돼요. 나머지 97%는 다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프로테지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 기능약처럼 넘어오신 분도 3% 미만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병원 돌아다니면서 계속 약만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97%고요. 그 중에서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와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몸 관리해서 약 안 먹고 비타민 갖고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3% 미만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했던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병원에 오셨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를 거의 안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는 좀 보이는 거예요. 또 다시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